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공부 잘 하셨죠? 우리 정책론은 이제 공부하실 사회복지 행정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의 근간을 이루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정론에 있는 내용, 법제론에 있는 내용이 정책론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론 공부하실 때는 이 정책 법제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책에서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하셨던 내용을 좀 제외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론 공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자, 행정이 뭐냐? 우리 패티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패티. 이게 뽀로로에 나오는 패티가 아니고요. 예, 아주 날카로운 펭귄, 걔가 패티 맞죠? 예, 그 패티가 아니고 여자 펭귄. 그 패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재밌나요, 제 얘기? 자,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자, 볼게요. 광의적으로 보면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의 일련의 활동이다. 협의적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조직 관리 기술이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 행정, 자, 여러분, 행정학, 우리나라 행정학과 없는 학교가 없죠. 행정학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학.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이제 administration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administration은 단어를 행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보통 이제 관리라고 표현하죠. 관리. 우리 행정학 관리라고 하는 의미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행정학의 뿌리는 사실 경영학이죠.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사실은 다 경영학 공부하실 겁니다. 경영학. 행정학, 경영학 둘의 차이점 뭐냐면은, 경영학은 영어로 economic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라는 거죠. 경제적 관리.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기업 조직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더重用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그게 경영학입니다. 자, 이 행정학은요, 이 경영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행정학은 이 경영학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행정학을 보통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즉 공공관리야. 공공관리. 자, 행정학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이거죠. 미국의 대통령제가 근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정치 또는 통치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제라는 걸 도입하죠. 대통령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대통령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가장 세련되어진 정치 체제는 사실 의원 내각제였었어요. 국회의원들,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사에 합당한 법과 관련된 정책을 피는 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였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왕 혼자서 다스리는 독재 체제였었다고 본다면, 왕권 체제 또는 어떤 독재 체제라고 본다면, 의원 내각제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세련됐었는데, 자, 이 대통령제가 갑자기 미국에서 등장을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특수한 나라입니다. 뭐냐면은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가요? 지금 세계 순위로 따진다면 첫 번째가 러시아가 크다고 하죠. 두 번째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세요? 캐나다가 큽니다. 세 번째가 어딘가요?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 땅덩어리가 크고요.
네 번째가 미국 땅덩어리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통 네 번째가 이제 호주, 그다음 다섯 번째 브라질, 뭐 이 정도로 국가의 땅덩어리, 그러니까 국토 면적을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엄청난 국토를 갖고 있는데, 어,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처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질 당시만 해도 영국, 프랑스 간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영토의 독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걸 해치고서 미국은 이제 독립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냈어요. 독립하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 큰 거 외에도 미국이라고 하는 애 또 다른 특성이 뭐예요? 인구가 다양하다는 거죠.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구 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세안 계통, 뭐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개척했던 그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그 영국 계통, 또 프랑스 계통, 그렇죠? 뭐 네덜란드 계통, 그러니까 유럽 계통들은 다 들어와 있고 아세안인들까지 다 들어와 있고. 또 흑인 유입을 통해서 그 노예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흑인들을 많이 유입시켰죠. 말 그대로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넓은 영토에 걸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가 당시 미국의 모습이었었어요. 가만히 내비두면요, 이 나라는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여러 나라나 또는 여러 통치 형태로 갈라져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국가로, 이 거대한 땅덩어리, 거대한 다양한 인종들을 하나의 국가 체계로 탁 붙잡고서 가려면은 미국만의 특수한 통치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대통령제라고 하는 특수한 시스템이죠. 자, 경영학에서 나왔다고 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바로 뭐예요? 국가의 경영자입니다. 국가의 경영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들, 그렇죠? 국가 경영에 관한 보통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운영 또는 뭐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철학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흩어지지 아니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로의 공공적인 목적을 잘 수행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하에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회복지적 가치, 그것이 부합되어진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사회복지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학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경영학적인 얘기들이고요. 즉 어떻게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잘 수행할 것이고,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있죠. 그 조직, 우리는 보통 기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거 굉장히 실천지향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시설장님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사회복지 법제론을 공부하실 때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정해놨는데, 첫 번째가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짱이 바로 뭐죠? 시설장이죠. 시설장. 자, 이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는 그 시설장님들이 어떻게 그 사회복지 조직,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을 잘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복지시설의 기관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되셨잖아요. 그때 그 시설장으로서 어떻게 우리 조직을 잘 운영해서 보다 좋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행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천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공부하시면은 이해도 쉽고, 또 여러분들이 이후에 실제로 시설을 경영하실 때, 시설을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행정의 개념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행정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 공부했죠, 지금.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머리를 식힐 겸 해서 들어두시고, 그래서 지금 기관장님들 있죠. 여기 관장님들 많으신데,
관장님들, 시설장님들, 요양원 원장님들은 행정학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광의적, 협의적 개념. 자,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은 사회복지 행정은 굉장히 협의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광의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 배웠죠. 잘 들어봐요. 사회복지 정책 배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예, 국가가 해요. 국가가 정책을 수립을 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들, 즉 가치관들. 그래서 평등, 자유, 효율성, 그렇죠, 적절성,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걸 이제 법제화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 자,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건 뭐지? 이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 그 수혜자들은 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되는 거야.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실제적인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이 정책을 서비스로 뭐 하는 거? 전환시키는 이 전환의 과정. 이걸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좀 광의적으로 넓게 보면, 다시 한번,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다시 한번,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행정이라고 얘기한다. 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놓은 가치나 이념을 실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실제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그것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조직의 일련의 활동 또는 과정이다. 됐죠? 자, 협의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관리자에서 수행되는 조직 관리 기술, 즉 시설장님들이 하는 기술, 시설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하는 게 바로 협의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행정이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넓게 보면 이렇고 좁게 보면 이래요. 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자, 우리 가치라는 얘기. 똑같은 말, 이념이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설장님들, 항상 제가 이제 시설장이라고 호칭을 쓸 거예요. 행정론 공부하면서. 시설장님들이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설장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실천론에서 실천가의 가치를 공부하셨었죠? 기억들 나세요? 그 실천가의 가치 또는 실천의 이념 해가지고 우리 COS가 갖고 있었던 뭐 사회 진화론, 그렇죠? 뭐 개인주의적 가치관, 기억들 나세요, 여러분? 뭐 다원주의, 민주주의, 이건 인보관 운동가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였었죠. 자, 이런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인도주의, 그죠? COS는 인도주의하고 사회 진화론적 가치, 그 다음에 기독교적 개인간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기독교적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인보관 운동가들은 민주주의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집합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3R 정신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셨었어요. 또 정책론에 왔더니 정책가들이 갖춰야 될 가치에 대한 것도 공부하셨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정책가들이 갖춰야 될 가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평등, 그 다음에 자유, 적절성, 뭐 효율성, 이런 가치들을 갖고 있었다 그랬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갖춰야 될 가치, 목표가 있었었죠. 과정 중심적이냐, 과업 중심적이냐, 또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갖고 어떻게 해요? 예, 관계 중심적이냐,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행정가의 가치도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 즉 시설장님들이 갖춰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네 가지가 있다. 가치가 네 가지가 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첫 번째 효율성의 가치, 두 번째가
효과성의 가치. 자, 효율성, 효과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예, 형평성. 형평성의 가치. 네 번째가 접근성의 가치예요. 자, 이런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되더라. 다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뭐 효과성이 사실 먼저 있어도 돼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효율성부터 한번 봅시다. 효과성부터 보자고. 효과성. 자,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라 그랬죠. 자, 조직은 즉 여러분들이 시설장에 되셔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조직이 있어요. 그죠? 무슨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직이죠. 우리 조직이 세워놓은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잘 달성시킬 수 있을까? 자, 효과성. 조직이 기획한 목표. 그렇죠. 또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 그래서 조직이 선정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 이게 주요 목표가 되겠죠. 이것의 달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를 더 잘, 우리가 세워놓은 이 과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자, 그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효과성의 가치입니다. 시설장님들은 효과성의 가치를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 이게 효율성은 항상 돈, 즉 경제적인 개념하고 덧붙여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조직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투입 대비 산출을 어떻게 하면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예, 그것이 바로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돈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하면 인건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운영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사업비 좀 줄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흑자를 좀 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능률성이라고도 하는데 효율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능률성이라고도 합니다. 최소한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에요. 자, 형평성, 접근성. 자, 이 효율성과 효과성은요, 조직 입장이에요. 조직 입장. 조직 입장만 생각합니다. 좀 더 협의적으로 본다면 시설장님 입장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이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형평성과 접근성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조직이 기반으로 하는 곳이 지역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주로 지역사회 주민이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주민에다 초점을 둡니다. 자,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 자, 이런 거야. 우리 주민들 중에서 동일한 욕구, 똑같은 욕구를 갖고 계신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직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나 자원도 어떻게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되어져야 돼. 이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다시 한번 형평성은 뭐라고? 자, 욕구가 동일한 클라이언트들, 즉 지역사회 주민들한테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설장님의 생각이야. 그걸 바로 형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이뻐. 시설장님 보기에 이쁘고 B는 미워. 그러니까 A한테는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A한테는 더 많이 주고 B한테는 덜 줍니다. 이건 못된 시설장이죠. 그건 바로 뭐야? 형평성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형평성의 가치가 떨어져. 주민 중심적이지 못한 거야. A가 이쁘니까 A한테만 더 줘야지. 이런 바로 뭐지? 형평적이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분배해 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이라고도 하는 동일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자, 접근성. 자, 접근성은 이걸 편의성이야. 편의성. 편리하게 이용하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 즉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까? 그게 고민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민들이 와갖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편하게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편의성이라고 해요. 자, 보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확보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접근성이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이렇게 네 가지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얘는 조직 중심적, 시설장 중심적이고 것이고, 얘는 뭐야? 지역 주민들,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것이야. 자,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선별주의로 흘러가요. 우리가 정책론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 배웠죠? 선별주의라는 건 골라낸다는 거야. 지역사회 주민들을 우리 요건에 맞게끔, 자, 우리 조직한테 효율적인, 우리 조직한테 효과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선별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선별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형평성과 접근성을 추구하게 되면 이건 뭐야? 보편주의적 성향이 또 드러나요. 보편주의.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형평하게, 그리고 접근성 있는 편의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야. 자, 네 가지: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자, 선별주의, 보편주의 기억해 두셔야 될까, 말으셔야 될까? 말으시면 시험 틀리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정리됐습니까? 자,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자, 영어로 알파벳 대문자 이니셜 포스드 코르베라래요. 다시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자, 이름이 굴릭하고 어윅입니다. 예, 굴릭도 웃긴 이름인데 어윅도 웃기죠. 이거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 능률적 관리자, 즉 능률적 시설장임의 7가지 기능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행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 굴릭이라고 하는 학자가, 굴릭이 공을 굴리니까 옆에서 윅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해 놓고도 안 웃기네. 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스드 코르베. 다시 시작해볼까?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시작. 포스드 코르베. 자, 포가 이게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네. 기획. 자, 사회복지 행정 과정 첫 번째 하는 일은 기획이에요. 기획. 자, 기획은 뭐냐?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과 관련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가용 자원을 검토하고,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의 실시 조건 및 기대효과 평가, 최종 대안 선택,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말 듣다 복잡하죠? 자, 기획이라는 거, 우리 조직이 앞으로 뭘 할까? 그거 만드는 게 기획입니다. 그렇죠? 그거 기획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사업은 기획부터 시작을 하죠. 두 번째가 조직입니다. 조직. organizing. 그렇죠? organizing. 알파벳 안 쓸게요. 그래서 O야. 자,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합니다. 공식적 구조. 공식적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조직의 공식적 목표. 우리 조직은 뭘 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저기 삼성전자, 그럼 뭐예요?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려고, 즉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뭐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를 설정하는 거야. 그걸 공식적 목표라고 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설정하는 것을 조직화 또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조직을 만들었어. 자,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스태핑, 인사를 해요.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 인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뭐냐? 직원의 채용부터 면직까지의 관리. 자, 채용부터 면직. 채용이 뭐지? 신입사원을 뽑고, 그렇죠. 그리고 면직이 뭐예요? 너 이제 그만둬라, 내보내는 거. 그죠?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일련의 과정들, 그걸 우리가 인사행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
모집하고 선발하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직원을 개발합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활동,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시켜줘요. 동기부여가 뭐야? 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 조직의 생산성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을 면직 잘라버리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합니다. 그게 인사 과정이야. 자, 그리고 지시. directing. 이게 뭐냐? 직원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 감독 기능. 자, 관리 감독하는 게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관리 감독.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고쳐라. 이거죠. 그게 바로 지시입니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이를 달성하려는 헌신적 태도,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기관에서의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와주는 능력,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관리자는 이런 능력을 갖고서 지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지시, 이게 네 번째. 자, 근데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조정은 뭐냐? 조직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킵니다. 이거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여러 부서 및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노사위원회, 노사발전위원회 이런 것들 큰 기업들은 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직원 고충 처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활성시켜서 노측과 즉 직원과 그 다음에 사측, 그렇죠? 여러분 시설장님들입니다. 시설장들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어떻게 활발화시키는 거, 그게 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죠. 리포팅. 자, 그래서 R인데, 자, 조직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자원 제공자 등에게 조직의 활동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 조직은 이 보고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지역사회 주민들 또는 국가의 보조금, 지역사회 주민들이 내는 후원금이나 지역사회,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갖고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 이렇게 잘 썼습니다를 보고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기록의 유지, 정기적인 감사, 조사,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재정, 버제팅입니다. 여기 포스드, 코르베 지금 O가 하나 빠졌죠. O는 이게 C가 어딘지 쫓아오시죠. 지금 C하고 R 사이에 모음을 하나 집어넣어서 소리나게 만든 거야. 그냥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O는 의미가 없는 거고 바로 R, 리포팅 했고요. 자, 재정이 버제팅입니다. 버제팅. 자, 재정의 확보와 운영과 관련된 기능, 즉 돈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 그렇죠. 그 돈을 그리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재정 집행 계획을 세우고 회계 절차에 의해서 관리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valuating, 평가입니다. evaluating, 평가예요. 그래서 조직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자, 우리요, 요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다 기획, 사회복지, 행정론 공부하시면서 기획이란 게 뭔지 공부할 것이고, 또 조직이론 공부하실 것이고, 인사행정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 관련해서 슈퍼비전 공부할 거고요. 자, 조정, 보고, 재정 다 공부할 겁니다. 평가도 공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포스트 코르베, 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클라이언트, 즉 지역사회 주민들의 손상된 사회적 기능 회복시키고,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사회적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주고, 사회적 역기능을 또 예방해주죠. 다 상투적인 얘기들,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일반 행정하고 사회복지 행정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그럼 일반 행정은 뭐냐? 특정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하고 계획된 사회적 단위에서 수행되는 행정. 말 되게 복잡하죠. 우리가 행정이 경영학에서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경영학을 행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룰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행정 수준 정도 보시면 돼. 일반 행정은 공공행정이야. 즉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회복지 행정은 개인적 속성을 규정하고 형성하며 이의 변화를 꾀해서 각 개인의 복지를 보호, 유지 또는 증진함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일련의 조직체들에 수행하는 행정. 즉 이건 사회복지 시설에서 수행하는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 다시,
일반 행정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 사회복지 행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이것은 그냥 사회복지 시설들이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러면 6번하고 7번이 들였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을 묻는 게 잘 나와요. 이해되죠? 한번 봅시다. 자, 공통점. 행정은 주로 문제 확인,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 해결 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 효과성을 평가 등을 포함하는 자, 밑줄입니다. 뭐다? 문제 해결 과정이다. 행정은 뭐다? 문제 해결 과정이야. 일반 행정이나 또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전부 다 문제 해결 과정이고, 행정은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을 부분되는 모여서 이루어진 체계고,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에서 자,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즉 대안을 선택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대안을 형성할 때, 즉 대안을 만들 때는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갔었어요. 즉 비정치적이었었어. 그러다가 대안을 선택해야 돼. 즉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지?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선택이라는데 이건 매우 정치적 과정이라 그랬죠. 즉 가치 판단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행정도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즉 행정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행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 뭐 당연하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하는 거지. 구태여서 뭐하러 행정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절차를 하겠어요. 더 좋은 거가 있으니까 인위적 절차를 밟겠지.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상투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활동이고, 행정은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조직화. 이 8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행정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공공의지, 시작, 공공의지, 다시 뭐라고? 공공의지, 퍼블릭 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현한다. 공공의지가 뭐야?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갖고 있는 의도야. 이 공공의지는 항상 선한 쪽으로 흘러가죠.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직한 공공의지야. 항상 선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바람직한 거란 겁니다.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저기 나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 사람들의 공공의지는 뭐였었어? 우리만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식민지화 시켜도 괜찮아, 이거죠. 지금 일본 사람들 생각이 그거지. 그건 나쁜 공공의지야. 자, 여하튼지 간에 행정은 이런 공공의지, 즉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공공의지 실현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은 관리 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행정은 개별 직원들 간의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갖고 조직의 목표, 가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행정의 중요 영역으로는 의사소통, 지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 행정에서의 능동적인 참여 등이 있다는 거. 자, 요게 공통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차이점 중요하겠죠. 시험에 차이점도 잘 나오는데, 자,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 사회복지 행정은 자, 대상이 누구야? 지역사회야. 자, 일반 행정은 국가가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보통 대상이 여기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서 얘기하는 공공이라는 것은 보통 국가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 차원.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지라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수준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역사회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인, 전형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밑줄기입니다. 이사회를 가져. 국가가 이사회를 갖진 않죠. 일반 행정 조직에서 이사회를 갖진 않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다가 뭘 가져? 이사회를 갖습니다. 이사회는 옆에 써놔요.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져 있죠. 뭐하고 뭘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이사회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사회복지 법인 얘기할 때 다루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사회복지 행정인은, 즉 사회복지 행정을 하시는 관리자는 사회복지의 내부 운영을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 항상 배경이 지역사회라는 거야. 자, 사회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시고,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자원의 적자 운영을 피해야 되죠.
적자 운영이 되는 순간에 효율성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운영 못해. 자, 조직의 최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주요한 책임은 사회복지 행정인한테 있다는 거.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는 전문사회사업적 성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전문사회사업적 성격, 그렇죠. 아주 고도로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모든 직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전체 조직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보통 재밌어. 국가가 하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하지? 정책 결정가들이 하죠.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정책 세워놓고,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의 행정 결정권자는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냥 말단 공무원들은 시키는 거 하는 거야. 그런데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관장님이나 또는 이사회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많이 참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해되시죠? 의사결정에 지역사회 주민들도 참여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 행정하고 이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이다. 자, 사회복지 조직이 고유한 특성을 하센 펠트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자,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성체, 그 조직이었었죠. 우리 포스드 코르베 중에서 뭐였죠? 예, 오거나이징, 바로 오예요. 조직. 자, 사회복지 조직은 변화되어야 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해서 활동한다. 이것도 사회복지 행정 또는 조직의 특징입니다. 직접적 접촉하죠. 그래서 우리 정책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돼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직접적 대면 활동을 합니다. 조직들은요. 저 먼 데서 정책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지역사회 주민들과 접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주된 활동 대상은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고, 즉 지역사회 주민이죠.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았어. 이로써 조직의 존재가 정당화되고, 그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즉 공익을 위해서 지역사회로부터 물질적, 비물적 후원을 받게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사회복지 조직은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인간이라는 사실이 사회복지 조직의 대부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상이 누구야? 인간이야. 이거 중요해.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 즉 실천의 재료는 뭐지? 인간이야.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뭐야? 매우 모호하다는 거지. 자, 보세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야 돼. 그죠? 그렇죠?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다 정당화돼야 돼. 도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덕적으로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사회복지 조직은 정당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술과 활동에 있어서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뭐다?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하여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다 나오는 얘기, 하센펠트 얘기.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는 뭐죠? 사회복지 조직은 대상이 인간입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 대상은 바로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 자체가 애매한 존재예요. 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문제를 야기시켜. 자, 왜냐하면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 애매하다 기억해 두시고,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모호성으로 인해서 가치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보면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의 다른 조직과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고, 외부 조직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이해관계에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지? 옆에 써놓을까?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조직의 또 다른 특징,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이 처한 환경을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서 공부할 텐데, 그렇죠? 그 환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환경적 변수에 맞춰서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뭐라고? 밑줄 그어봐.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완전한 지식, 완전한 기술과 지식, 즉 어떤 결과물을 얻는 데 있어서
확실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따라서 전반적 사회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과 원조 관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 즉, 서비스 들였다 제공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거죠. 사회복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 구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의 관계다. 따라서 일선 조직 직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가 없다. 표준 척도 부재하다 밑줄 그으세요. 따라서 결과에 대한 평가의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에보다 크다. 즉 동태적이라기보다는 정태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특성이 사회복지 조직은 강하다. 그냥 우리 이러고 살자 이렇게 가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센펠트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정리를 하자면 우리 마시는 음료 중에서 2% 부족할 때라는 거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사회복지 조직의 중요한 특성은 2% 부족한 거야. 뭔가가 부족합니다.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도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써먹을 수밖에 없고 일선 직원들한테 많이 의존하고 지역사회가 배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 비해서 그 평가 표준 척도가 부재해서 성과 측정을 해내기도 좀 어렵고 더 나아가서 혁신에 대한 저항도 강하다는 거 여러분 정리됐죠? 자, 두 번째 챕터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미국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역사 공부하셨죠? COS 인보관 이런 것들 드르륵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대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조직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조직이론. 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